요즘 뭐 사러 나갈 때마다 정말 한숨을 푹푹 내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뉴스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상황에는 또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될 것인지 친절히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내가 모르던 녀석이 온다. 그 녀석이 누구냐? 자, 공급망 불안, 긴축 악재, 한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먹구름. 스태그플레이션 오나? 물가는 뛰는데 1분기 성장률이 0%대로 뒷걸음질 쳤다. WB는 이제 월드뱅크를 말하는 건데, 세계은행 세계 경제 성장률 2.9%로 하향.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 그 물가 오르는 거 말하는 건가?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여기 성장률 얘기가 자꾸 나와요.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스태그플레이션은 뭐고 이게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이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스태그네이션은 뭐냐? 경기 침체, 경제 불황 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서 고물가인데 성장이 안 돼서 저성장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가 굉장히 이 경제학자나 이런 뭐 정부나 이런 곳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거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지난 4월 26일 날 공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마지막 달인 3월에 국제수지통계 산업활동 동향 등 기초 자료가 반영되면서 건설업에서 1%포인트가 빠지면서 하향 수정됐다. 지난 2월 말 터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공급 병목 현상을 악화시키고 소비 투자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소비도 줄었고 투자도 줄었다. 믿을 건 수출뿐이었다. 수출은 이렇게 좀 늘었죠. 좀 정리를 해보면 팩트는 뭐냐? 1분기에 성장이 0.6%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올해는 이대로 가면 2.4% 정도 성장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할 때 물가 상승률이 그 4월 기준으로 4.8%가 나왔고, 그리고 제가 이번 달 되면 5%가 넘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5% 넘었거든요, 지금. 그 얘기 뭐냐면 물가는 5% 오르는데 개인으로 치면 소득은 2.4%밖에 안 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이제 성장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좀 우려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 소비, 투자, 수출 요 세 가지가 이 국내 총생산을 결정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민간 소비하고 투자가 타격을 입었고 줄었어요, 오히려. 근데 수출이 그나마 선방을 해서 0.6% 성장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되게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대외 의존도가 높아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사줄 사람들이 상태가 비실비실해. 잘 안 팔리죠. 그게 뭐냐면 지금 수출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외국도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려되는 상황이 민간 소비, 투자, 수출 다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지금 되게 전전긍긍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스태그네이션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뭐냐면 경기 침체를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인플레이션 부분, 공급만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다. 5월을 시작으로 6월, 7월까지 물가 상승률 5%대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이젠 놀랍지 않은 상황이 됐다. 저는 6% 넘을까 봐 걱정돼 죽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어때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소개해드린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에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더 가파르게 오른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근데 이런 상황적으로 되게 우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한국은행의 정책 기조와 지금 방향은 물가를 잡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스태그네이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에 그 뒷받침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 부총재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 소비가 견조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저기서 소비, 투자, 수출 이 세 가지가 GDP의 중요한 요소라고 했잖아요. 저거 중에 소비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은 그렇게 인플레이션만큼 못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다만 저희가 물가를 빨리 잡을게요 라는 겁니다. 자, 한국은행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지 않고 인플레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는 알겠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될까 보니까 자, 코로나 사태가 정말 많은 걸 바꿔놨죠. 코로나 사태가 딱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을 줄 알았지. 우리나라는. 네, 그렇죠. 근데 웬걸? 이게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야. 그 발병이 되고 나서 이게 전 세계로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가니까 뇌의 질환이고 만나면 접촉이 되니까 사람들이 극도로 공포에 이제 젖게 되죠. 사망자 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침체가 와요. 당연한 거예요. 그쵸. 왜? 경제활동 안 하잖아. 나가질 않아. 자, 경기 침체가 오니까 이 경기 침체가 두렵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과거에 20년 이상의 한국의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 그래프를 제가 같이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2010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최근 10년 동안은 저물가 저금리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정부나 중앙은행들은 디플레이션이 너무 무서운 거야. 왜냐면 10년 동안 물가가 안 오르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러다가 진짜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막 돈을 풀어 제끼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우리나라만 올라갔냐, 미국 주식 보세요. 미국 주식 진짜 많이 올랐었잖아요, 돈 풀고 나서. 그죠? 네. 부동산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그죠? 근데 이때 문제의 씨앗이 잉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어. 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돈을 왜 풀어요? 사람들 소비 심리가 그렇죠. 둔화돼서 침체가 심해질까봐 돈을 풀었는데 그게 처음에 자산 시장으로 가요. 자,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가니까 거기서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이 나와요. 돈 버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써야지. 나 한 2억 정도 벌었는데 이번에 주식으로, 뭐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요? 소비가 늘어나죠. 터져 나오는데 만들질 못해. 왜? 뭐 반도체가 없대. 반도체는 왜 없어? 뭐 공장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생산이 뭐 차질이 생겼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급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생산 차질. 그리고 곡물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엘니뇨 라니냐 때문에, 엘니뇨 라니냐가 뭐냐면 바다 수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수온이 달라지면 이게 다 연쇄적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남미에 무슨 곡물 만드는데 재배량이 뚝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건데, 그런 것까지 영향을 주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의 공급 생산이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왔죠. 그게 언제냐면 작년 말부터 스물스물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어요. 10년 동안 2% 안 됐었는데. 그런데 그때 판단 착오를 했어요. 약간. 그게 뭐냐면 골든타임이 경과를 한 거예요. 이 골든타임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중앙은행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 아시죠?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근데 여기서 그 연준 의장이 맨날 뭐라고 했냐면, 야, 금리 안 올려? 이러다 진짜 인플레이션 심하게 온다. 돈 푼 거 생각해봐 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디플레이션 때문에 걱정하고 있던 사람들이라서 아니야, 이거 일시적이야 라고 했었어요. 처음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이게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인플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괜히 여기서 금리 팍 올리면 지금 안 그래도 분위기 좋은데 다시 안 좋아질 수 있어. 이거 일시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미뤘어요. 천천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골든타임이 지나가면서 지금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제는 누구도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물가가 이제 폭등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물가는 5%가 넘었고요. 13년, 14년 만에. 미국은 8%가 넘었고요. 유럽의 일부 국가는 지금 10%에 육박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빅스텝을 해요. 빅스텝이 뭐냐? 한 번에 0.25%가 아니고 0.5%씩 올리는 거예요, 이제. 야, 큰일 났어. 이거 물가 너무 오른다. 그 미국에서 연준에서 0.5%씩 막 팍팍 치고 나가는 거죠. 되게 신기한 게 일본은 지금도 물가 안 올라. 자, 그러니까 빅스텝을 시작을 했고, 빅스텝을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유럽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아요. 왜냐면 오미크론 확산이 유럽에서 좀 심하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났잖아. 전쟁이 나니까 공급망이 더 망가지는 거야. 그렇죠. 이제. 그리고 금리를 올린다는 건 일반 가게들 입장에서는 그 생활비도 많이 드는데 지금 물가 올라서 이 금리가 오르니까 내 대출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금융비용도 오르는 그렇죠. 거예요. 부담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잠그는 거야.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요인이 딱 온 거예요.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나라들이.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경기 침체가 심해지거나 아니면 혹은 뭐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쇼크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자산 폭락 시장을 보면 실업률이 급증했던 시기들이거든요, 대부분. 침체 요인이 확산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자영업자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네, 우리 네. 새 MC도.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 만두집을 하고 있는데 밀가루, 만두소 이런 들어가는데 원가가 올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만두 한 접시를 5,000원에 팔면 됐는데 원가가 4,000원이 된 거야. 자, 그럼 5,000원에 팔면 안 되죠? 그쵸, 올려야죠. 그러면 그냥 2배 올릴 수는 없고 참아. 마진 똑같이 유지하면 3,000원 마진 유지하겠다 해서 7,000원으로 올렸어요. 근데 고객들이 처음에는 7,000원 올려도 따라와. 근데 그러다 갑자기 막 안 와. 붙잡고 물어봐. 왜 안 오세요 요새? 저희 담보대출 이자가 올랐어요. 저 집에서 보양만두 쪄먹어요. 하고 가는 거야. 아,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들어서 파는데 이렇게 됐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생각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5,000원 내려야 돼. 근데 5,000원 내릴 수 있어요? 어렵죠. 못 내려. 왜냐? 원가가 4,000원이 됐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지, 네. 열심히 일해도. 그럼 원가도 내려줘야 돼. 그래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가가 안 내려가요. 원가가 안 내려가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걸 더 하거나 아니면 폐업하고. 폐업을 하거든요. 자, 그럼 폐업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작은 가게는 실업자가 1명 생기죠. 근데 좀 작은 회사면 어떻게 돼요? 실업자가? 늘어나죠. 10명이 생기죠. 큰 회사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실업자가 훨씬 100명, 1000명, 2000명은 된다. 그렇게 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면 그 실업자들이 어떻게 되냐? 일자리를 구하겠죠? 네. 근데 일자리가 지금 나도 회사 망했고 쟤도 망했는데 지금 구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지고 있는 걸 내다 팔기 시작해요. 차도 팔고 시계도 팔고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집도 팔고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그치.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내놓으니까. 그런 쇼크가 IMF 금융위기인 거예요. 근데 IMF 금융위기는 급속도로 왔던 거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게 서서히 진행돼서 서서히 목을 조르면 이게 계속해서 딥으로 가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지금 무서워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시나리오는 뭐냐. 지금 물가가 이런 경기 침체가 심해지기 전에 물가를 빨리 잡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물가 올라가는 게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생활 수준이 다시 올라가죠. 괜찮아지죠. 그러니까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 이거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 물가를 안정시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고요. 이건 안 좋은 국면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자, 그래서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집값 이거 세 개를 같이 그려봤어요. 자, 스태그플레이션의 요인은 경기 침체, 즉 경제 성장률과 즉 물가 상승률 이거 두 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시기에 집값이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찾아서 그려봤습니다, 직접. 자, 먼저 이 그래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자료의 출처는 전국 주택 가격 변화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가져왔고요.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률을 가져왔고요. 물가 상승률은 통계청 국가통계 포탈에서 가져왔습니다. 보면 이 옆에는 이제 퍼센트고요. 네. 1970년부터 왜? 50년을 본 거네요? 네,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누구도 보지 못한 녀석이 온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데 최근에 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옛날 걸 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저성장 고물가라고 했잖아요. 저성장 고물가라는 건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내 소득보다 물가가 더 오르니까 점점 더 가난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그래프로 볼게요. 이 주황색이 물가 상승률입니다. 근데 잠깐만. 시작하자마자 살벌하네? 25%? 1970년대 물가가 1년에 25%, 30%까지 오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 파란색이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 막대기가 주택 가격 변화율. 요 0으로 돼 있는데 아래로 갔다는 거는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이 위에 있는 거는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너나이님 여기 앞에 1986년 앞에 없는데요? 네, 저희 1986년 앞에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주택가격 통계를 집계를 안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다 끌어모아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정의를 아니까 저성장 고물가니까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보다 위에 있다. 네. 어디지? 찾아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네네네. 자, 1970년대는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였어. 그 이때 유명한 오일 쇼크. 오일 쇼크. 오일 쇼크. 이게 석유 파동.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일 쇼크? 이게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주유소 가보셨어요? 장난 아니죠? 똑같아. 지금 유가 상승률이 50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기사 나오거든요. 왜냐면 석유가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치. 에너지기 공급량하고. 때문에. 근데 이때 오일 쇼크 때 강력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한 3년만 가면요. 물가 25% 상상이 3년만 안 가면 돼. 모든 게 가격이 2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쭉 따라오다 보니까 이때 진정이 됐네. 경제 성장률이 물가보다 높네. 이때 꾹 견조하게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딱 들어왔는데 1980년대 후반에 막 우리나라 서울올림픽 하고 갑자기 막 주택가격 상승률 20% 뚫고 넘어가 막. 우리나라 전성기. 이때 확실히 좋았어요. 경제는 잘 크고 물가는 안정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98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뭐가 있었죠? IMF. 그렇죠. 물가는 7%, 8% 정도 올랐는데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5%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짧긴 하지만 모양새로는 어떻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양새다. 그리고 쭉 가다가 미세하긴 하지만 이때도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보다 위에 있죠. 이때 언제냐?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이 이 시기죠. 근데 지금은 이게 다음 통계가 나오면 확실하게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떨어졌던 거는 80년대 뭐 이럴 때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리할 게 있습니다. 구분을 좀 해야 돼요. 뭘 구분해야 되냐면 이때가 진정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였다. 왜? 이거는 어떤 전 세계적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IMF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그렇죠. 동아시아 몇 개국에만 있었던 외환위기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위기가 있었지만 이때는 장기화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진정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런 거예요. 적어도 3년씩 가는. 이 확연한 스태그플레이션은 70년대고 이거는 외부 요인에 의한 쇼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일 쇼크 때 어떻게 됐나를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네. 자, 근데 부동산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기사 찾아봤어요. 기사. 이 옛날 신문 봐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박스 여기 집값도 떨어지고 안 팔린다. 지금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요거를 확대하겠습니다. 집값도 떨어지고 안 팔린다. 조선일보의 1975년 11월 14일 기사입니다. 어머머머니. 아파트가 봄보다 20% 싸졌다. 이게 11월이니까 초겨울에. 그러니까 한 6개월 만에 20%가 빠진 거야. 가격마저 떨어지는 기현상. 이게 이때는 기현상인 거야.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 집값은. 근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거지 이제. 지속적인 인플레 무드. 부동산 경기도 전체 경기와 떼어놓을 수 없기에 전반적인 불황의 여파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인 분석도 해놔줬죠. 자, 이건 동아일보 기사인데 여기 집값 내려. 요거를 좀 확대해 볼게요. 평균 10에서 30%. 거래도 뜸한 편. 이건 1980년 5월 30일 2차 오일 쇼크 때 기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거래 가격이 평균 15에서 20% 정도 떨어졌으며 와, 많이 떨어졌네. 많이 떨어졌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부동산 시장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땠을까? 이제 보고서도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이 국토연구원, 저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하시고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보고서 쓰신 게 있더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과 주택시장이라는 보고서를 쓰셨습니다. 근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고 팩트가 잘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때 금융위기였잖아요. 그죠? 짧게 한 1, 2년 정도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보다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8년에 나온 그렇죠. 보고서. 2008년 보고서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영국, 미국, 일본은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 주택시장이 급격한 침체를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미국 사례가 나오거든요.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인 1980년 전후한 기간 동안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급등하면서 실질 주택가격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국의 실질 주택가격 변동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가 0인데 오일 쇼크 때 보세요. 되게 재밌다. 오일 쇼크 있을 때 3, 4년 빠지고
그 다음에 또 근데 다시 훅 올라가. 올라가. 어. 자, 물론 그때 당시 수요와 공급 등 다른 요인 영향도 고려해야 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일단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온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하락한다. 보통 지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땐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차원에서 실물 자산을 선호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면 주택 구매, 투자 수요가 위축이 된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은 분양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수요 위축에 따라 가격 상승은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 보고서에 있던 내용인데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주택 가격 하락 요인이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건 주택 가격의 상승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원자재 가격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도 올랐다. 그리고 당연히 그때도 분양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주택 수요가 위축이 되니까 어차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만두가게 설명한 것 같이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데 이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이 가격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 가격에 사람들이 사질 않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가격 상승이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아예 공급을 안 해. 그러면 결국에 주택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이겁니다. 실업률 증가를 유발할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오면 주택 매수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이 된다. 아까 제가 실업률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네네네. 여러분? 근데 여기다 원가까지 올라가니까 공급이 감소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3, 4년 뒤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미국 그 차트 보여드리면 3, 4년 뒤에 회복했죠? 네네. 우리나라 IMF 때 잘 생각해보세요. IMF 때 회사 다 망했어, 건설회사.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급할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쩌면 막 집 사면 망하는 줄 알고 다 내다 팔아. 그러니까, 그때 하우스푸어 막 나오고 이럴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다시 기회가 온다.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드릴까 하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만에 하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좋고요. 어떤 사람은 안 좋습니다.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내 상황과 이렇게 대입시켜서 확인해 보시면 봐야겠네요. 좋겠죠. 스태그플레이션 왔을 네, 때 네. 좋은 사람은 누구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죠? 위기 때 부자 되는 사람. 왜냐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고 집값에 대한 충격을 엄청나게 주는데 원가를 올려버려. 이제 추후에는 이게 다시 또 회복하게 회복이 되니까 되는 거죠. 원가가- 빠졌을 때 그렇죠. 살 수 있는 맞아요. 기회. 생산하는 사람이 다 사라지고 근데 실제로는 수요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패닉이 와서 던진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때 가격이 훅 빠지거든요. 그때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볼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지식과 눈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판단을 했을 때 악셀을 딱 밟고 드라이브 걸 수 있을 만한 현금이 있어야 돼. 역사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의한 실질 가격 하락은 대부분 기회였다. 자산에서. 자, 안 좋은 사람은 누구냐? 과다하게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급락, 금융비용 상승에 만에 하나 실업까지 당하게 된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급락이 오면 기회가 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나한테 기회라는 건 딴 사람한테 뭐라는 거예요? 위기라는 네, 위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제가 왜 평상시에 계속 영끌하지 마라, 영끌하지 마라 얘기했는지 그거를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사람들은 다 과다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보시고 그걸 통해서 돈을 잘 안 잃고 잘 지키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떻게 오는 건지, 지금 상황은 어떻고 옛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게 왔을 때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은 각각 누구인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외국의 사례까지 같이 또 모든 것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신 너나야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사실 코로나 때도 보면은 막 되게 난리였잖아. 이 방송에서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 빠지고 네, 주택시장도 그때 안 좋았어요. 수강생들이 네. 뭐 팔아야 되냐 네. 말아야 되냐 되게 난리였거든.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위기 때 잘 견딘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근데 고가 생각한 것 같아. 이제 위기가 오는 건가? 그럼 난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오히려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IMF, 서프라임 그때를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잘 잡은 그때 되게 큰 부자들이 많이 나왔고 큰 부자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 있고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이게 녹아내린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또 현금을 또 어느 정도 보유를 하는 게 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약간 전부 다 그렇다가 혹시나 이제 만약에 이제 아까 나님 얘기대로 물가는 잘 잡히고 안정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또 이제 또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일부분만 내가 이제 해놨다가 하면 되고 사실은 여기서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주택 없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죠. 본인이 공부 잘 해놓으면 기회가 되는 거니까 네. 아마 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코로나 다시 한번 와라. 그럼 그때 내가 이제 뭔가 또 기회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만약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종점 좀 되게 빠지게 되면은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뭐 따지게 되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 보다 보니까 사실 요즘을 기회로 보냐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어려워요. 그러게.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정말로 내가 한 번도 경험이 없으면 그런 게 왔을 때 내 돈 다 못 딴 거예요 절대. 두렵죠. 두려워. 무섭거든. 예전에 이렇게 했다지만, 이번엔 또 안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또. 그럼 현실에서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내 멘토든 뭐 누구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절대 못 잡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금융위기를 잡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금융위기로 인해서 서울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을 때 투자를 그때 그러고 이제 쭉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갔으니까.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부동산 기회를 잡아야지 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서 내가 첫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 너만이 안 도와줬으면? 어렵죠. 못해. 못하죠. 이게 기회라는 건 알아. 계속 들으니까. 근데 무서운 거야. 그 순간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려면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작게라도 거래를 해봐야 돼요. 현실에서 제가 느끼는 기회를 현실에서 잡는 거는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맞게 취사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통찰력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멘토를 가까이 두던가. 아니면 좀 거래 경험을 쌓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되게 안타까운 게 요즘은 이제 너무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더 기회인 건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더 보고 더 기회가 오나 계속 면밀히 봐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또 안 보고 꼭 이렇게 꼭지 갈 때 또 이제 네. 보시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랑 너바나님이 그리고 코크님이 이거 방송하면서 중간중간 기회다 괜찮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 멘토가 있어야 된다. 월급쟁이 부자들 유튜브 많이 보세요. 그리고 지나치듯 얘기할 때 그냥 지나가지 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멈춰. 정지. 아니 오히려 이럴 때가 되게 저희 주식 방송이나 되게 유심히 봐야 된다.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